마약을 파서 떼돈을 벌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말이죠.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19세기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수천 년 찬란한 문명을 이어온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마약 밀매범들한테 2번이나 전쟁에서 완패했거든요. 영토를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국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차 좀 마시려고 시작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차와 도자기 무역이 2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번졌을까요? 19세기 중반 아편이라는 마약 하나가 동아시아 최강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비극이 20년도 안 돼서 또다시 반복됐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중국과 무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영국 사람들은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차는 영국 상류층 필수품이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동인도 회사는 중국과 유럽 사이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쯤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청나라가 캔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 상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영국 상인들은 청나라가 지정한 특정 중국 상인들하고만 거래할 수 있었고, 캔턴에 있는 13개 무역 건물 중 하나만 쓸 수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어를 배우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영국 입장에선 완전히 갑을 관계였던 거죠. 그래도 영국에서 중국 제품 수요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이며 도자기며 특히 차 같은 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거든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은으로만 대금을 받았었어요.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거든요. 유럽 물건 같은 건 필요 없다는 태도였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은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제품은 계속 사와야 하는데 은만 계속 나가니까 동인도 회사 입장에선 완전히 밑지는 장사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영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아편이었어요. 마약으로 은을 되찾겠다는 발상이었죠. 사실 아편 자체는 중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이미 약재로 쓰이고 있었고 원래는 아랍 상인들이 들여왔거든요. 하지만 영국이 인도와 자바를 식민지로 만든 뒤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편 재배부터 무역까지 전부 영국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17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아편 수출이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 아편 사업을 철저하게 독점했어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은으로 중국 제품을 사오는 완벽한 구조를 만든 거죠. 이 계획은 처음엔 양쪽 다한테 나쁘지 않았어요. 영국은 골칫거리였던 은 문제를 해결했고 중국 상인들은 더 많은 은을 받으면서 물건을 팔 수 있었으니까요. 돈이 되니까 중국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아편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편이 청나라 사회 전체를 좀먹기 시작하기 전까지만이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아편은 중독성이 극도로 강한 마약이라서 한 번 손대면 끊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중국 전역에 아편 중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부터 군인, 일반 백성까지 가릴 것 없이 아편에 빠져들었죠. 사회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1799년이 되자 청나라 조정이 더 이상 못 참고 강수를 뒀습니다. 아편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거래도 소지도 전부 불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영국 상인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토록 완벽하게 찾아낸 돈벌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금지령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영국 상인들은 더 교묘하게 아편을 밀수하기 시작했어요. 청나라 관리들 눈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뇌물을 먹여가면서 중국으로 계속 들여왔습니다. 밀수한 아편은 중국 암시장 상인들한테 팔렸죠. 이렇게 해서 불법 무역이 오히려 더 번창했어요.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 상인들까지 이 떼돈 버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아편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은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역 흐름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청나라 조정 입장에선 완전히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편 중독으로 망가지고 있고 국가 재정은 은이 빠져나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결국 청나라가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1839년 황제가 임칙서라는 강직한 관리를 광둥으로 보냈습니다. 아편 무역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명령과 함께요. 임칙서는
정말 확실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영국 상인들한테 보관 중인 아편 전부를 내놓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거부하면 무역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죠. 영국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아편을 내놓았고 임칙선은 이걸 전부 바닷가에서 태워버렸어요. 양이 얼마였냐면 대략 1,400톤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정부와 상인들이 완전히 분노했어요. 자기들 재산을 멋대로 불태웠다면서 배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국 상인들을 중국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양국 사이 긴장이 극도로 치솟았고 작은 충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어요. 일부 의원들은 마약 밀매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찬성파가 이겼죠. 중국한테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분이었어요. 실제로는 무역 이익을 지키고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키려는 속셈이었지만요. 1840년 여름 영국 함대가 중국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영국 입장은 명확했죠.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였습니다. 자기들 재산을 불태운 데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겠다는 협박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중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작은 충돌 정도로만 생각했지 영국이 정말로 대규모 함대를 끌고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청나라 군대는 이미 부패로 썩어 있었어요. 최신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영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 해안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습니다. 최신식 증기선과 대포를 앞세워 청나라 군대를 쉽게 격파했어요. 저우산 섬을 점령하고 주요 항구 도시들을 장악했죠. 청나라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영국은 턱없이 높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영국은 승승장구했어요. 1841년 1월 추엔피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고 중국은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추엔피 협약이라는 걸 급히 만들어서 평화를 시도했지만 양쪽 정부 모두 만족하지 못했어요. 전쟁은 계속됐죠. 다음 몇 달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월엔 보구 요새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도 영국이 이겼어요. 청나라 군대가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국 군함들의 화력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구식 화포로는 최신 군함의 흠집조차 낼 수 없었어요. 3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국이 협상을 제안하면서 휴전 깃발을 단 배를 보냈는데 청나라 군대가 그걸 쏴버린 거예요. 오판이었는지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군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복으로 인근 요새를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3월 18일 영국군이 드디어 광저우를 공격했습니다. 중국 최대 무역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도시 일부를 점령한 뒤 중국 상인들을 압박해서 무역 재개를 강요했어요. 이틀 뒤 임시 휴전이 선언됐지만 이건 그냥 숨고르기였을 뿐이었습니다. 5월에 청나라 군대가 야간 기습 공격을 시도했어요. 광저우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참담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영국군이 반격해서 5월 30일까지 광저우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다음 날 지역 관리들이 굴복해서 영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몇 달 더 질질 끌렸는데 중간에 영국한테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배 두 척이 침몰하면서 생존자들이 청나라 군대한테 붙잡힌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처형당하거나 방치돼서 죽었는데 이게 네르부드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죠. 영국은 이걸 빌미로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판세는 명확했어요. 영국이 저우산을 또다시 점령하고 며칠 뒤엔 님보 요새까지 함락시키면서 도시 전체를 장악했어요. 1841년 겨울 동안 잠깐 전투가 멈췄지만 봄이 되자마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1842년 3월 닐보 전투에서 영국이 또 승리했어요. 바로 이어서 츠시라는 도시도 점령했죠.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영국이 공격하면 청나라가 지는 구조였습니다. 전투가 계속 벌어졌고 영국군이 연달아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도 청나라 조정은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전쟁은 1842년 8월까지 계속됐어요. 하지만 결국 청나라 정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영국과 평화협상을 하기로 결정했죠. 양측이 만족할 만한 조약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청나라는 계속 굴욕을 당했어요. 영국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842년 8월 29일 난징 조약이 영국 군함 코놀리스호에서 체결됐습니다. 난징 조약 내용은 청나라한테 완전히 불평등한 것이었어요. 우선 홍콩을 영국한테 영구히 할양해야 했습니다. 광저우 말고도 상하이, 닝보 등
5개 항구를 더 개방해야 했죠. 영국 상인들이 이 항구들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뜯겼어요. 압수한 아편 배상금으로 은 600만 양을 내야 했고 전쟁 비용이랑 기타 명목으로 추가로 1200만 양을 더 내야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1년 세입이 4천만 양 정도였으니까 거의 반년치 세금을 한 번에 토해낸 셈이죠. 게다가 영국한테 잡혀있던 전쟁 포로들은 전부 풀어줘야 했어요. 더 굴욕적인 건 영국을 도왔던 중국인들한테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세 자율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제 영국이랑 협의해서 관세를 정해야 했죠. 다음 해에 체결된 보구 조약은 더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을 대등한 나라로 인정해야 했어요. 수천 년간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중국이 서양 오랑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청나라한테 엄청난 자존심 상실이었죠. 1년 뒤엔 미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조약을 따냈습니다. 영국이 문을 부수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1차 아편 전쟁은 끝났지만 이건 정말 끝이 아니었어요. 영국과 중국 사이 갈등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중국 사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가장 큰 게 태편천국의 난이었는데 이게 거의 15년 동안 이어지면서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영국은 홍콩을 발판 삼아 중국에서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난징 조약으로 얻어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항구 개방, 더 많은 특권을 원했죠. 특히 아편 무역을 완전히 합법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185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홍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배들을 홍콩에 등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로우호였죠. 원래 해적선이었던 이 배를 영국이 사들여서 홍콩에 등록시켰어요. 에로우호는 영국 깃발을 달고 다녔지만 선원들은 전부 중국인이었습니다. 1856년 가을 광저우에서 중국 관리들이 이 배를 발견했어요. 아직도 밀수나 해적질에 쓰이고 있다고 의심했죠. 그래서 배를 압수하고 선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영국 깃발이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영국은 이걸 빌미로 삼았습니다. 영국 국기를 모욕했다면서 완전히 발끈한 거예요. 사실 등록 기간이 만료돼서 법적으로는 영국 배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중국 관리들이 나중에 선원들을 풀어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중 영국 영사 해리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강경파였어요. 중국과 전쟁을 벌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에로우호 사건을 완벽한 명분으로 여겼습니다. 영국 의회는 처음에 전쟁 반대했지만 팔머스턴 총리가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어요. 총선을 치르면서 전쟁 찬성파가 다수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1857년 영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재개했어요. 펄강에서 광저우를 공격했죠. 이번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완전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광저우 총독을 붙잡아 인도로 보내버렸어요. 양국 간 무역은 또다시 완전히 중단됐죠. 광저우를 장악한 영국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중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영국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프랑스도 중국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이걸 빌미로 영국과 손을 잡았어요. 숙적이었던 두 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동맹을 맺은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직접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득을 챙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영국 프랑스 편을 들었죠. 이렇게 해서 1858년 봄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 함대가 5월에 텐진까지 올라왔어요. 수도 베이징 코앞까지 온 겁니다. 중국 해안 여러 곳을 공격하면서 청나라를 압박했죠. 공포에 질린 청나라 조정이 급히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1858년 6월 텐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어요.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맺어진 일련의 조약이었습니다. 내용은 청나라한테 완전히 굴욕적인 것들이었죠. 외국인들이 중국 내륙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고 항구를 10개 더 개방해야 했어요. 심지어 베이징에 외국 공관을 설치하는 것까지 허용해야 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 외국 세력이 들어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배상금도 영국과 프랑스한테 각각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편 무역을 사실상 합법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조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평화가 온 건 아니었어요. 1년 뒤인 1859년 다쿠 요새에서 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함대가 새로 부임하는 대사를 베이징으로 데려가려 했는데 청나라가 거부한 거예요. 육로로 가라고 했죠. 영국 제독 제임스 호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강제로 통과하려다가 다쿠 요새 수비대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영국이 패배했어요. 함대가 격퇴당하고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죠. 영국 입장에선 완전히 굴욕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1860년 영국과 프랑스가 대규모 보복 작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훨씬 더 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7월 말 베이탕에 상륙해서 다쿠 요새들을 하나씩 공격했죠. 전투는 치역했지만 결국 연합군이 승리했어요. 첫 번째 요새를 점령하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연합군도 100명 넘게 사상자가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기자 다른 요새들이 차례로 항복했죠. 날씨가 악화됐는데도 연합군은 계속 진격했고 결국 4개 요새 전부를 장악했습니다. 이쯤 되자 청나라 지도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협상을 시작했다고 해서 전투가 멈춘 건 아니었어요. 연합군은 계속 베이징 쪽으로 진격했거든요. 장자완에서 약 3만 명 규모의 청나라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연합군의 최신 무기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며칠 뒤 발리카오에서 또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도 청나라가 완패했습니다. 서구 연합군이 드디어 베이징 성 앞까지 도달했어요. 황제와 조정 대신들이 공포에 질려 피난을 갔습니다. 베이징을 버리고 도망친 거죠.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황제의 여름 궁전에 쳐들어갔어요. 여기서 벌어진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연합군이 궁전을 완전히 약탈했거든요. 수천 년 동안 모아온 보물들을 싹 다 훔쳐갔어요.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귀중한 문화재들도 전부 약탈당했죠. 그리고 나서 궁전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3일 동안 불타오른 궁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문명에 대한 파괴였습니다. 영국군 사령관이 나중에 한 말이 가관이에요. 야만적인 중국인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1860년 10월 베이징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맺어진 새로운 조약이었죠. 이전 텐진 조약을 더 강화한 내용이었어요. 청나라한테 훨씬 더 가혹한 조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토를 더 뜯겼어요. 영국은 홍콩 옆 구룡반도를 추가로 받아냈고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을 챙겼습니다. 배상금도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다 아편 무역이 이제 완전히 합법화됐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편 수입을 인정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내륙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선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나라는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가 돼버렸어요. 주권은 있지만 실질적으론 서구 열강들한테 완전히 휘둘리게 된 거죠.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860년까지 중국의 5천년 문명이 서구 세력들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굴욕당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이 마약 밀매범들한테 2번이나 무릎을 꿇은 겁니다. 2차 아편 전쟁은 제1차보다 훨씬 더 악랄했어요. 첫 번째 전쟁은 그래도 무역 분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완전한 침략 전쟁이었거든요. 에로우호 사건 같은 건 그냥 핑계였을 뿐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진짜 목적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엔 아편 중독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19세기 말쯤 되면 중국 성인 남성 4명 중 1명이 아편 중독자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국가 전체가 마약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청나라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됐죠. 그런데 영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정치인이 대표적이었어요. 나중에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아편 전쟁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아편 중독으로 고생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글래드스턴은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다 더 부당한 전쟁은 없었다. 이 전쟁은 영국을 영구적인 치욕으로 덮을 것이다. 팔머스턴 총리를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했죠. 이건 팔머스턴의 아편 전쟁이다. 신이 영국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돈 앞에선 도덕도 양심도 의미 없었던 겁니다. 영국은 아편 무역으로 엄청난 이익을 계속 챙겼고 중국은 계속 무너져 내렸죠. 아편 전쟁이 중국한테 남긴 상처는 단순히 영토 상실이나 배상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서양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나라들한테 2번이나 짓밟혔거든요. 이 굴욕이 나중에 중국의 극단적 민족주의로 이어집니다.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반서구 정서도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편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도 중국에선 아편 전쟁을 100년 국치의 시작으로 가르칩니다. 1840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를 치욕의 1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아편 전쟁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제국주의 시대에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유린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를 보여줍니다. 19세기 중국이 겪은 비극은 지금 우리한테도 경고가 돼요.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힘없는 나라는 언제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